자, 이번 주제는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웠던 불황자들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에 55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뭐 죽었는지도 모르고 안매장 당하고 뭐 고문당해서 죽고 뭐 이런 사건이었죠. 처참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시작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죠. 네. 그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사회 정화의 일환으로 누군가를 불황자로 규정을 하고 이들을 이제 한 3,000명 넘게 1년에 한 3,000명 정도였어요. 예, 예.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으로 끌고 와서 감금, 폭행, 살인, 노동 착취 등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벌인 곳인데요.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 실제로 이들 중 대부분이 일반인이었다고 하죠. 불황자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불황자라는 예. 개념 자체가 모호하죠. 예. 그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이라는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2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예. 당시 수사검사가 이 박인근 원장실을 의 대형 금고를 털었는데 엔화와 달러가 거의 쏟아져 나올 지경으로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복지원 안에 식료품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수용자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그 돈도 다 착복하고 또 국고 보조금도 다 착복해서 그 돈으로 이제 고급 아파트를 사고 달러나 엔화를 쌓아놓고 뭐 골프를 치고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유용했다라고. 우리가 뭐 한일 관계에서 식민지 시대 때 뭐 강제 징용 노동자들 징용돼서 이제 노동 착취를 당했던 게 지금 뭐 여전히 뭐 70년, 80년 지났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였던 거죠. 한국의 국가 권력이 복지 시설에서 오히려 지나다니는 일반인들을 불황자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죽이고 했던. 예, 근데 이 형제복지원이 건물은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지만 당시의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대손손 부자로 잘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대부분 정신병원에 있거나 또 불황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직업활동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결되긴 뭐 해결되고 시작도 안 됐는데. 예, 법 제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과거사를 좀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좀 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형제복지원에 이제 수용됐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반인이라고 많이 부각이 되는데 뭐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뭐 도시 빈민, 뭐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국가가 이렇게 강제로 수용소에 끌고 가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우려스러워서 또 이 점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배 선생님 이야기 전에 이게 뭐냐면 이게 제 또래 얘기더라고요. 이게 또 부산이고 형제복지원 있는 데가 부산이고 이게 75년도부터 87년도까지였고 지금 최근에 그 국회의사당 역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하셨던 최성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82년도에 중학교 1학년 때 교복 입은 채로 갑자기 끌려가요. 근데 저하고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82년도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 사람이었고 저도 뭐 그 이야기 그 형제복지원 이야기에 대한 이 괴기스러운 이야기들은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최초로 법안으로 올라갔던 거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건데 하여튼 이게 또 이런 사회적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신 배상훈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의 문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박인근이라는 사람이 직업군인이었고, 네, 그렇죠. 이 직업군인이 무엇인가 돈을 벌 생각을 궁리를 하다가 어떤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일종의 불화를 받은 건 아닌데 이걸 이제 만들게 되고 국가의 돈을 거기에 이제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른바 이제 군인인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75년 이후부터 이제 일종의 유신 시스템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질서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보려고 하면은 사회적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형제복지원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과 얘기 들으면 당시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한테 할당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 둘을 데리고 가면은 일정도 수당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저게 좀 있다. 무엇인가 이득이 있었다. 이득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경찰들이 교복을 입었던 뭐 했던 간에 약간 좀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을 일단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게. 그럼 부르면은 형제복지원의 직원이 와서 데려가고 데려간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두들겨 패고 뭐 죽이든 말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정식 공권력인 경찰이 그 행위를 하게 된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국가폭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지원이라는 것 자체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른바 국가 공권 행정기구는 아무것도 못했던 거고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들어갔다는 거죠. 세 가지죠. 사회적인 불만을 해소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권의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그것에 돈을 벌고 싶은 박인근 지구군 출신 그리고 그것에 부안해동했던 경찰 시스템 경찰과 공무원 조직 이게 같이 돌아가 갖고 이 천인 공노할 사건이 생긴 것. 일단 전 거기까지. 그러니까 박인근이라고 하는 형제복지원 원장이 이 인간이 제일 처음에는 87년도에 잡혀갔을 때는 징역 15년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 2년 반 네, 최종적으로 받은 2년 것밖에 6개월. 없는 거고 이자는 죽을 때까지도 나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떳떳하게 수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죽어간 거죠. 그게 또 반대로 국가 폭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렇죠.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한 게 맞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모든 행위에 형제복지원은 민간시설이잖아요. 민간시설의 행위의 법적인 근거는 내무부 훈령, 사회 정화 조치 차원에서 일부 불황자들이나 사회적 불만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단속 처리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게 맞죠. 그리고 아까 매년 20억이라고 했는데 그때 20억이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지금 돈을 치면 몇백억 단위의 돈을 국고로 받으면서 처리했던 거고 그 과정에 사람들은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이제 최소 확인된 것만 550여 명 정도의 이제 목숨이 이렇게 사망하게 됐던. 초기에는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상경해서 농촌에서 상경해 갖고 도시에서 일종의 도시 민민 형태 네. 직업을 갖지 못해 구하는 중간에 당연히 행색이 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자동력이 생겨 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멀쩡한 사람들을 그냥 뭔가 불만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 일일이 잡아가는 그런 방식이 진행됐고 그런 방식의 불만을 감추기 위해서 군대 조직, 중대, 대대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는 이걸로 계속 폭력이 가중했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불황자로 이제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5.16 쿠데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런 깡패들 일소하겠다. 해가지고 국민들 박수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비싼 조치로서 동네 약간 좀 이렇게 좀 허름하거나 좀 약간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치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정통성이나 정당성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거죠. 그게 삼천교육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같은 얘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수 기독교계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정치권이 이제 야합을 해가지고 종북 빨갱이 동성애 혐오론 이런 거 일으키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혐오할 만한 세력을 딱 찍고 그것을 공권력이 좀 처리해 줌을 통해서 어떤 지지를 호소하려고 하는 행위의 원조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가 더 좀 문제였던 것 같은 게 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저는 이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사법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이 이제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감금죄 불법 감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예. 그 이유는 근거는 아까 당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처럼 간첩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의문사례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거의 합법화 시켜주는 그 방법.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국가가 행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 면죄부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그 행위자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법 체계가 돼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군사정권에서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그 직접적인 가해자와 공모자들, 그러니까 이거 무죄 판결을 내리고 또 수사에 외압을 가했던 사람들은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 게 박인근 같은 경우에는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지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지금 1,000억 원대 자산가라고 하고 그 자손들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수사에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박희태라는 사람은 박희태 맞죠? 네, 박희태라는 사람은 당시 지검장이었죠. 예, 부산지검장이었나요? 예, 아무튼 그 사람은 뭐 대법원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죠. 그리고 오래된 의원이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 그렇게 내렸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위원장이었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낙점을 받았다가 낭만. 아니 헌법재판소 소장은 했고 국무총리. 국무총리로 낙마를 했었죠. 낙마를 했었던 이름이 김용준. 네, 김용준. 이 사람이 대법관이었던 거죠. 결국은 일단은 그 사건들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몸을 던져서 시스템으로 막았던 법률가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사회 소위 말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똘똘 뭉치어서 방어해낸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지금 하는 단계. 19대 때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올라왔지만 사실 뭐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되죠. 그때 또 당시 새누리당이 사실은 폐기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고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2016년도에 발의가 되었지만 뭐 허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국가 권력의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 있는데 지금 이 법안도 지금 최근 그 패스트트랙 국면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거고. 아니 얼마 전에 그 나경원 동영상이 엄청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이제 가서 그 과거사법, 일명 과거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좀 통과시켜 달라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를 하는데 하는 말이 민주당한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말을 해라.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 이거 무슨 전두환 왜 나한테만 이래 거의 2급이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은 정치인이 왜 필요하고 피해자들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 할 거면 진짜 최대 신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보고 전 너무 화가 났고 진짜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저런 식의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정치인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일 수 있나 정말 저 진짜 분노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많이 구린 데가 많죠. 특히 어떤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 관련된 것들. 제가 가장 큰 문제를 잡는 거는 그런 겁니다. 사학재단, 복지재단 이게 사실은 한통속들이고요. 그때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막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그게 종교재단의 외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학재단의 외필을 쓸 수 있는 거고 걔들이 대부분은 이제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업무들 하면서 이게 같은 하나의 밥그릇을 공유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학재단과 관련이 있지만은
복지재단 관련이 없지만은 사실은 사학재 복지재단의 문제, 형제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소구입법 본인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학재단의 문제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반대를 한 이유는 그런 거죠. 반드시 기득권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시스템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진짜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죄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걔들 죄인이죠. 별로 지금은 그 죄인인데 뭐 또 죄인이.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됐어요. 걔네들은 뭐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이제 없죠.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건 국가 폭력이잖아요. 국가가 그 내무부 훈령, 그러니까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령을 유지했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국가 범죄, 국가 폭력을 봐야 된다. 두 번째, 가해자는 과연 형제복지원 원장 그 박인건 일가만 가해자인가? 이때 공모했었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쿼터 채우기 위해서 지나간 사람들을 잡아내고 하는 그 당시 경찰 그리고 당시 뭐 부산시의 어떤 공무원 조직들 이런 조직들 자체가 다 공범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감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외압이든 나발이든 간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대충 쌩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검찰은 달라졌는가? 지금 검찰은 가면 이제 뭔가 이 황골탈퇴한 그런 모습인가? 그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외압에서 대충 쌩깠던 그 검찰의 모습이 지금 과연 달라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전히 던져야지만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의미라든가 우리가 이게 그냥 당시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형제복지원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형성되는 기득권 세력들이 현재 기득권 세력에 연결되는 고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형제복지원을 만들고 유지하고 또 그 뒤에 은폐하고 이 책임자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한번 건드리려고 하니까 한유총이나 거기 얽히고 설켰던 관계들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된 교육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사학재단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 이런 거대한 이 이해관계의 카르텔을 넘지 못하면 그냥 사실 뭐 대충 무릎 꿇고 대충 타협하고 넘어왔던 역사였던 것 같고 근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건 참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민식이법이잖아요. 네. 민식이법에 어린이 안전법. 대해서는 예.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잖아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내 아들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자식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뭐 안타깝지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아까 나는 그래도 불황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뭐 저런 데 단속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정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걸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는 사실은 이제 민식이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든 이런 것을 하는 게 누구냐?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인권의 보루 또는 뭐 예를 들면 검찰과 같은 그런 조직 이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 권력이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가해자 역할을 해왔던 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극 아니냐. 근데 거기서 실제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의 대다수는 불황자도 아니고 일반인이죠. 그렇죠. 불황자는 개념 자체가 웃기는 개념이잖아요. 웃기는 개념이 그거는 그들이 덮어씌운 그 굴레일 뿐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70년대 80년도에 우리 시골 같은 데나 도시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하나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실종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사실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사는 국민들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지. 천만에 망각하는 거예요. 즉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사실은 범죄와 범죄 통계의 핵심적인 이해거든요.
그거를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둘 다 썩어버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낙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없어져 거기서 죽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낙인 찍혀 있는 불황아일 뿐이에요. 불황아 아니에요. 일반 국민이었어요. 그거를 밝히는 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제일 처음에 저 위안부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 위안부였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이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마찬가지죠. 거잖아요. 여기도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와 같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족들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그런 데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그렇죠. 그죠. 피해자가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병 걸려 예. 죽고 그러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망각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 핵심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뭐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불황자라는 말은 우리 유아라 기자는 잘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 때는 많이 쓰던 용어인데 넉마주의 이게 뭐 이런 뭐. 현대의 지금의 용어로 하게 되면 뭐냐? 그게 노숙인, 실업자 내지는 뭐 노가다 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노동자예요. 이런 개념을 통틀어서 불황자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아 비정규직 네. 노동자, 일용직 왜냐하면 노동자 뭐 그게 부산이잖아요. 부산은 뭐냐면 서울과 부산은 당시 농촌에서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취직할 거리가 없냐 싶어서 인용 현상을 통해서 간 데가 어디냐? 서울, 부산이잖아요. 부산역, 부산에서 서울역이에요. 예. 일자리가 있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렇죠. 판자촌이 만들어지고 무허가집이 만들어지고 그냥 노가다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반실업자들 그렇죠.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이제 실업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불황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찰이나 내무부에서는 불황자라고 네. 찍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개념으로 비정규직 어.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럼 그거를 그래서 이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든 아니든 이 불황자라는 개념이 도시 빈민의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화 과정에서 나온 도시 빈민들이고 또 판자촌 철거하면 도시계획에 따른 그 그렇죠. 내쫓긴 사람들인 건데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또 낙인을 또 찍고 다시 또 국가가 방치하는 지금 여태까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이제 박정희 때는 이제 그런 빈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발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도록 잘 몰랐던 것. 그래서 아까 저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마치 이제 뭐 안타까운 뭐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의 일로 치부해버릴 때는 이게 또 어느 날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최성호 씨가 저와 똑같은 나이에 중학교 1학년 교복 입고 잡혀갔다는 말은 저도 혹시 뭐 약간 뭐 친구들 놀다가 뭐 밤에 배회하다 끌려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안타까운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조금 더 민주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우리가 당부하면서 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1820년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2만 명을 목을 쳤어요. 단두대로 넘었어요. 동시 국가 통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판 단두대 사건이죠. 형제복지원은. 누가 누굴 죽였는데요? 그 불황자라고 하는 사람, 경찰들이 경찰 권력이 진짜입니까? 예. 그건 통계 교과서에 나온 범죄 통계 교과서 제일 앞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충격 받으시라고 2만 명을 한 해에 2만 명씩 죽였습니다. 그 불황자라고 하면서 불황자, 예. 예. 결론이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예. 뭐 까놓고 얘기하면 네, 까놓고 목을 지금 치느냐 예. 어쨌든 서서히 죽여갔던 거냐. 그렇죠. 아니 안 해놓고 두들겨 패서 죽이거나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기어틴에 넣어 죽이거나 뭐가 달라요. 참 정리 좀 하라니까 진짜. 그냥 내가 할게. 예, 정리 발언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지금 이 사건이 박인근 원장의 개인 비리로 현재 법적으로는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권 그 당시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 법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현 정권, 현 국회까지 모두 연루된 공범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피해자들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건이 진상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배상과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야지만 국가 폭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든 빨리 좀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은 그 형제복지원 네. 피해자들, 생존 생존자들의 처절한 이 싸움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